압박 질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원자가 면접위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압박을 느끼면 압박 질문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면접위원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렵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더 깊이를 더해가다 보니까 지원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관심 기반의 압박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원자를 압박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정 간에 공백이 있을 때 이 공백이 어떤 의미냐 또는 무엇을 했냐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전공과 다른 또는 관련이 적은 직무에 지원을 했느냐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신입 채용에 있어서 저희 회사 말고 다른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지원하셨나요? 당신의 스펙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상반기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할 때 그 지원 직무가 바뀌거나 그래서 왜 지원 직무가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질문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면 그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공백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백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백기라 하더라도 그 공백기라는 게 분명히 적이 없는 거를 공백기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회사에 있지 않거나 했을 때 그걸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 적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뭔가 계속 의미 있는 것들을 했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백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무 쪼그라들지 말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회사에 지원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원한 회사가 뭐 1개, 2개면 상관없는데 한 3개 이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군데 정도만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개도 지원한 직무와 같은 회사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안에서 종류가 달라지면 이미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몇 개의 회사를 지원했던 3개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 회사들은 같은 직무로 지원한 회사여야만 한다를 잊지 마셔야 돼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어떤 전형 단계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미 불합격입니다 또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전형 중에 있을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 떨어져도 그냥 서류 전형에서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과정 중에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관심 기반의 그 압박 면접 질문들에 있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경험과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다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다가 약간 그 각각 답변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압박을 위한 압박 질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의적인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압박을 위한 질문일 뿐인 거예요. 창의적인 그 질문에는 이 서울시에 몇 개의 창문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도 있고,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 또 당신이 진짜 3cm만해졌다. 그런데 믹서기에 들어갔다. 그럼 곧 믹서기가 작동할 건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유형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뿐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느냐.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내가 했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느냐, 즉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찾아봐서 많이 연습하면 돼요. 서울시의 창문이 몇 개일까? 그럼 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만의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로직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차징성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의 유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들이 논리적인가만 잘 생각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곤란한 압박 질문은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회사 일이 급하다.
이거 정말 너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또 집에서 진짜 좀 너가 꼭 와야 되는 일 있다. 뭐 어떤 거 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해요. 집에 가야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상사가 분항한 짓을 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부당한 것을 또 넘어서 상사가 비윤리적인 짓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질문을 당연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회사를 좀 많이 바라봐 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의 기준은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변을 꼭 해라. 그게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는 알고 있지만 그 답변을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 지원자가 삼성전자에도 지원하고 하이닉스에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면접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요? 했더니 이 친구가 삼성전자 갈 겁니다. 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뽑아요? 센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